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안녕하세요. 독도의 날에 태어난 장도수 PD. 안녕하세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에 태어난 윤 PD입니다. 다케시마 윤 PD. 아이씨, 오늘은 5월 26일이고요. 세 번째 온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온유래. 온율의 뉴스 1번 원숭이 두창. 원숭이 두창. 사진으로 더 큰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 그때 원숭이 두창 나 사진 안 보고 있었는데 윤 PD가 갑자기 나랑 밥 먹다가 맞아. 사진에 관한 언급을 해서 밥 먹을 때 찾아보려고 보지 했더니 마라. 밥 먹을 때 보지 마라. 그래서 대충 느낌이 왔지. 그때 네가 뭐라 그랬지? 환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 것이다. 진짜 힘들더라고. 밤에 이게 자꾸 생각나면 자꾸. 그래, 맞아. 지금 코로나19는 이제 확산세가 잠잠해지고 있는데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제 전염병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원숭이 두창이 어떤 병인지 알려주시죠. 그래. 원숭이 두창은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풍토병이다. 근데 사실 이게 새로운 병이 아니야. 그래. 발병된 지는 50년이 지났단 말이야. 근데 왜 이제야 이렇게 알려지느냐. 이게 원래는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밖으로는 전파가 잘 안 됐었대. 그치. 근데 최근에 유럽과 북미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감염 사례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24일 기준 WHO에 따르면 19개국에서 237건의 원숭이 두창 확진 및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한번 겪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치. 약간 또? 그렇지. 왜냐면 팬데믹이 이거는. 이제 거의 끝난다고 생각해서 유럽으로 다 여행 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유럽에서 했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공포스러움인 거지. 그렇지. 근데 이 원숭이 두창의 특징이 뭐냐? 이게 그러니까 두창이 천연두야. 어른들은 그치. 알고 있더라고. 사람 두창을 천연두라고 하고. 마마 같은 거잖아. 그 호환마마 할 때 마마. 그러니까 천연두처럼 온몸에 수포가 일어나요. 이 수포가 이제 아까 윤 PD가 얘기한 그 환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보면 어렵다라는 건데 온몸에 수포가 올라오고 발열, 두통 등을 동반하는 게 특징이야. 그리고 이제 회복하는 데는 2주에서 4주 정도가 걸리는데 꽤 길어. 치사율도 되게 다양한데 1%에서 10%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우리가 밥 먹으면서 그랬잖아. 이게 왜 원숭이 두창이지? 내가 그거 찾아봤어. 처음 확인된 게 1958년에 덴마크의 한 실험실에 있는 원숭이한테서 발견돼서 원숭이 두창인 거야. 이게 막 그 원숭이들끼리만 걸리고 이런 건 아닌 거거든. 왜냐면 70년 최초로 사람한테 걸린 거는 1970년이니까 사람한테도 걸릴 수 있긴 한데 최초로 발견된 게 원숭이한테서였어가지고 원숭이 두창이라고 한다고 하더라. 약간 그런 거네. 처음에 코로나 막 중국 우한에서 와가지고 그때 우한폐렴이라고 네이밍된 거랑 비슷한 논리인 것 같긴 해.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근데 이게 치명률이랑 전파력이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한단 말이야. 일단 WHO가 밝힌 원숭이 두창의 치명률은 3%에서 6%다. 그 정도면 높다고 봐야 돼? 낮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의 지금 국내 치명률이 0.13%인데 이걸 비교했을 때는 매우 높은 느낌이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래 콩고에서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 치사율은 콩고는 3.6에서 10.6% 정도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아까 치사율이 1부터 10%라고 넓게 잡힌 거구나. 여기는 지금 콩고는 치사율이 높았는데 근데 이번에 포르투갈에서 원숭이 두창 이거 발견된 걸 보니까 여기는 치사율이 한 1% 정도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망자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 사망자는 아직 없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지 WHO는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 같이 글로벌 팬데믹으로 번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치명률은 코로나보다 높기는 하지만 전파력이 낮다. 그렇지. 그래서 감염을 조기에 확인하고 격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전파를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코로나는 막 변이 되고 이러면서 전파력이 엄청 높아졌었잖아. 근데 원숭이 두창은 전파력이랑 변이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조금 안심을 해도 된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원숭이 두창은 어떤 감염 경로를 갔나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감염된 사례들을 다 분석했을 때 이게 두려운 이유가 정확한 연결고리가 아직까지 다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지.
여행 경로가 겹치거나 이런 게 특별한 증상이 없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밀접 접촉 없다. 코로나처럼 따지면 밀접 접촉자를 찾아서 이렇게 동선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겹치질 않는구나. 그렇지. 그런 게 없으니까 대체 이게 어디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냐라는 것들이 생겼다는 거지. 근데 일단은 감염자가 뭐 침이나 땀이나 혈액 이런 그러니까 체액으로 이제 일단 주로 전파된다라고 지금 하고 사람끼리 옮는 사례는 원래 드물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점막으로 옮긴 점막? 사례가 하나 있었대. 그래가지고 의료진들은 뭐 고글도 끼고 하면서 하는데 실제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이러면은 그래도 감염될 확률이 매우 적다라고 하더라고. 온유래. 지금 한국에는 확진자가 아직 없죠. 한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근데 요즘 유럽으로 친구들이 많이 떠나고 있어서 네.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네. 그렇지. 그리고 이게 원숭이 도착이 잠복기가 최장 21일, 그러니까 3주 동안이어가지고 이게 입국 당시에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3주 동안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퍼뜨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그래도 전파력은 코로나보다 낫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 마스크 계속 끼고 손 씻는 버릇은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맞아. 그리고 이제 표정 관리하기 힘드니까 마스크는 웬만하면 벗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제 마스크 벗었었어요? 아니 마스크 쓰고 해가지고 이제 눈으로 때린 거 아니야? 아유 눈을 마주치지 못해가지고.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아니 근데 이거 지금 기사 찾아보니까 막 다 제목들이 뭐 그래. 뭐 뭐래? 스페인, 벨기에에서 대규모 파티가 열려서 원숭이 두창이 퍼졌다. 뭐 광란 파티가 열렸다 이러는데 뭐 도대체 무슨 파티였길래 고작 두 차례로 유럽 전역에 확산이 된 거야. 내 파티는 나 돼지 파티밖에 안 해봐가지고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파티가 있었나 봐. 이 스페인하고 벨기에에서. 그래서 유럽 원숭이 두창 확산이 갑자기 이제 아프리카를 떠나서 유럽에서 막 퍼지기 시작한 게 그 스페인하고 벨기에에서 열린 두 차례의 대규모 파티 때문이다. 이 파티가 뭔지 좀 알려줘. 어떤 대규모일까? 몇 명이 참여를 한 파티일까? 약간 EDM 그런 파티 같은 그런 느낌인 건가 뭔가? 페스티벌? 어, 락페 이런 어. 느낌인가? 또 초반에는 이게 동성 간의 성행위나 이런 거에서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나? 나오고 있더라고. 왜냐면 이게 영국 보건안전청에 따르면 감염자의 상당수가 이제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들인 거야. 그렇지. 여성들은 별로 없고 그치. 그 동성애자, 양성애자 남성들이 이제 감염이 많이 되다 보니 이제 기사들이 반대로 이제 뒤집어서 뭐 동성애자들이 전파시키고 있다. 막 이런 식의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는 있어.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 그냥 감염 경로랑 원인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왜 코로나 때도 신천지나 맞아. 대구나 맞아. 그때 게이클럽, 이태원 게이클럽도 게이클럽 그랬었지. 이렇게 막 혐오가 확산되고 맞아, 낙인을 맞아. 찍어서는 맞아. 이 방역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 그렇지. 왜냐면 더 숨게 되잖아 이게 오히려. 그러면 방역에 도움이 안 돼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낙인 찍어서 기사를 내는 건 좀 촌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은 그치. 드는데 기사들이 그렇게 나오고는 있더라. 그게 자극적으로 뽑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쓰겠지. 좀 방역에 도움되는 기사를 써주십사라고 기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고요. 온유래. 그리고 지금 일단 백신은 있는 상황인가? 이게 좀 애매해. 결론을 있냐 없냐로 물어보면 우리나라 백신이 있긴 있어. 근데 이게 딱 원숭이 두창용은 아니고 그 사람 두창용, 천연두용인 건데 그 사람 두창용 것도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써도 된다고 백신 예방 효과도 있고 무려 85%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는 해. 그래서 이 백신이 우리나라에 3,500만 명 분이 있어. 꽤 있지. 근데 이게 군사용으로 갖고 있는 거여가지고 막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는 접종할 예정이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백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듯이 대량으로 이제 각 의원별로 이제 접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천연두 이 백신은 20번 바늘을 찔러야 되는 고난도. 한 번 맞을 때? 그러니까 이걸 찌를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래.
그래가지고 이게 코로나 백신처럼 한 번에 쑥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량 우리가 전체적으로 맞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도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천연두 백신 접종 마지막이 79년이잖아. 그러니까 70년대에 태어난 현재 50대 어른들은 이 원숭이 두창에서 조금 자유로운 거지. 우린 안 맞았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백신을 미리 맞았던 사람들은 이게 항체가 있는 건가 봐.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때 맞았던 천연두가. 어쨌든 다들 마스크 쓰고 손을 깨끗이 씻으면서 방역을 생활합시다.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오늘의 뉴스 두 번째. 계속된 장애 가정 비극. 이거 너무 마음이 아파. 맞아. 이게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가 자식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맞아. 사건이 이제 연달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두 번째 온유래 뉴스로 가지고 왔어. 어떤 내용이지? 일단 첫 번째 사건은 A씨라는 분이 엄마라고 60대 A씨. 60대 A씨가 엄마고 친딸인 B씨는 30대인데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30년 넘게 누워서만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대장암을 판정받고 나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대. 사실 대장암 말기는 진짜 가능성이 없잖아. 없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이 딸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엄마도 같이 극단적인 시도를 했는데 아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엄마와 누나를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미 누나는 사망한 상태였고 어머니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해서 깨어났는데 이제 이게 어쨌든 형사적으로 보면은 엄마가 딸을 살해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왔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끌려가는 엄마한테 물어본 거야. 딸한테 미안하지 않냐. 그래서 엄마는 여기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고 하면서 이제 울음을 터뜨렸다.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엄마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그 감정이 너무 괴로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늘 지옥 속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게 그런 선택까지 했을 때 얼마나 그 가정 내에서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을까. 그게 먼저 떠오르지. 그러니까 어땠길래 이 선택까지 했을지가 뭐 저로서는 감히 상상은 안 되지만 그냥 가늠해 보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실제로 이 딸은 뇌병변 1급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30년간 누워 지냈는데 이 엄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되니까 이 딸을 위탁시설에 보내지 못해서 엄마가 늘 간호를 했던 거지. 매일같이 그냥 옆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엄마의 생활이라는 게 사실 없는 채로 딸과 30년 넘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 손으로 딸한테 수면제를 건넨 거지. 그렇지.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또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에서는 그 아파트 21층에 살던 40대 여성이 6살 아들하고 같이 이제 투신을 해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도 숨진 아이가 발달 지연을 겪고 있던 아동인 거야. 장애 아동으로 등록돼 있진 않았는데 정부 지원으로 2년째 언어 치료를 받았던 기록이 이제 확인이 됐어. 네. 경찰 조사를 해보니 이 어머니 숨진 여성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보면서 심한 우울증을 겪어온 것으로 이제 밝혀졌다. 근데 이런 뉴스가 너무 충격적이긴 하지만 되게 슬프게도 낯설진 않아. 맞아. 그치? 지난 3월에는 수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식 날에 8살 발달장애 아이가 엄마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시흥에서도 20대 발달장애인이 엄마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 근데 이 부모들은 자녀와 단둘이 거주를 했었는데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또 고립감을 겪으면서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게 이어진 거지. 보호자가 한 명이면 진짜 힘들 것 그치. 같아. 바로 옆에서 케어해줄 사람과 그치. 그러니까 나누자면 이제 돈 벌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한 명이서 어떻게 다 하냐. 이제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이 아프면은 온 가족이 사실 맞아요. 힘들고
사실 이건 경제적 힘든 것과 더불어서 이제 정서적으로도 우울감과 피폐해지지. 스트레스가 굉장히 상당한데 이게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잖아. 이게 바로바로 이게 즉각 피드백이 오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완치라는 개념이 그치. 없으니까. 그런 데서 오는 그러니까 절망감? 절망감과 내가 앞으로의 미래를 꺾인 채로 뭔가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니까.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근데 이럴수록 이제 사회 안전망이 중요한 건데 그렇지. 발달 장애인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활동 보조 시간이 하루 평균 4시간 정도래. 4시간 동안 그럼 4시간만 보호자는 이 발달 장애인과 떨어져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야. 4시간 그치. 벌어서 뭐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사람이 이게 4시간 그때 뭐 일을 한다고 쳐도 그게 경제적인 그런 거에서 오는 것도 적지만 이 사람의 오롯이 개인 생활, 그치, 그런 없는 취미 거지. 생활 이런 걸 전혀 없이 살아가는 거니까 완전히 정서적으로도 그냥 피폐해지는 거지. 그래서 최근 2년간 발달 장애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족을 살해한 게 알려진 것만 18건인데 이제 안 알려진 그치. 것까지 하면 훨씬 많을 거야. 훨씬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발달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들이랑 같이 이제 사회 속에서 앞으로 미래를 막 그리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얘기 아닌가? 그렇지. 왜냐하면 일단 인식 자체가 그래 옛날에 그 강서구에서 그 알지? 그 학교 들어갈 장애 때 학교 만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시위하고, 집값 떨어진다고 시위해서 장애 부모들 무릎 부모들이- 꿇고 난 진짜 그게 거의 그 연상호 감독 지옥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게 지옥이지 뭐야 진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 그 아이의 상황에서도 좌절감을 느끼지만 오히려 더 힘든 거는 타인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이게 더 좌절감이 오는 거잖아. 그치. 사회에서 얘가 어떻게 이 아이가 어떻게 보일지. 맞아. 그리고 사실 부모는 그냥 순리적으로 따지면 아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맞아. 그 다 나중이 엄청 걱정되지 않겠어? 우리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였는데 그 이모가 하던 이야기가 있어들. 나는 우리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 자기가 먼저 죽으면 걔를 케어할 수 없으니까 내가 걔보다 하루는 더 살고 싶다. 그래야지 이걸 케어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뭔가 죄스러운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게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잖아. 근데 그렇다고 모르고 있을 수만도 없는 문제야.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게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고작 활동 보조 시간이 평균 4시간인데 이거는 국가 시스템으로 해결을 해야 돼. 사실 맞아. 난 오히려 이런 부분이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늘 이 선택의 우선순위에서 사실 이런 게 밀리지. 늘 밀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 낮 동안 활동 지원 서비스를 개편하고 확대해라. 그러니까 4시간 너무 짧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지원 주택 등 주거 서비스를 도입해라. 음. 이것도 맞다. 음. 주거 서비스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주거 지원 인력 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뭐 이런 거 공약된 게 있어?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여기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확대를 24시간. 한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 증진센터 확충, 그리고 활동지원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게 아직은 그 국정 과제로만 올라가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뭐 이런 건 발표되지 않았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어쨌든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니까 이런 걸 체계를 구축하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있는 거지.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이게 신고제인 것도 나는 뭔가 좀 문제인 것 같아. 가족이, 그러니까 부모님은 장애를 가지지 않으면은 이 자식을 신고할 수 있지만 부모도 그런 제도를 아예 모를 수 있잖아. 이런 약간. 제도가 발동이 되려면 신고가 먼저,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이거를 애가 장애가 있다, 혹은 뭐 우리 가족 구성원에 장애가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가야 그 이후가 발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고제인 거를 뭔가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아무튼 이거는 확실히 공적 서비스 사각지대예요. 맞아. 아 진짜 이거 눈먼 돈 많잖아 사실. 그래, 진짜 그런 거 막 이쪽으로 그런 것들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것도 있는 놈들이 또 더 가져가고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그치. 아 그런 게 진짜 근데 또 화난다니까. 몰라 요즘에는 이런 거에 돈 쓴다고 하면 요즘 세상에는 또 어떤 미친놈들이 날뛰면서 뭐라고 할 수도 있어.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소외된 사각지대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난 국가의 음. 존재 이유라고 생각해. 음. 잘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국가가 탄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 우리 개개인의 인식부터도 그러니까 일단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뭐라 해야 될까 도와준다는 표현 말고 없나? 그러니까 도와줘야 될 존재라고 하기에는 뭔가 그것도 어폐가 있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지. 그냥 왜냐면 어쨌든 우린 같이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이자 구성원이잖아. 그냥 좀 옛날에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장애가 있는 친구를 도와줘요. 맞아. 뭐 이렇게 했던 맞아, 것 맞아. 같은데 이제 그거는 좀 구시대적인 학습인 것 같고 요즘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냥 다른 점으로만 그치. 받아들여야지. 음. 나한테 있는 게 저 사람한테 결여되어 있다라고 음. 인식해버리는 순간 약간 골치 아파지거든. 음. 근데 이제 뭐 그냥 네 머리가 길고 내 머리가 짧은 것처럼 이런 식의 그냥 차이로 받아들여야 너가 말한 대로 같이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어떤 뭐 이게 영상에 시혜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영상에서 봤는데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한테 장애는 어떤 건가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자기의 아이덴티티 중의 일부라는 거야. 그래.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거야. 성적 지향, 장애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내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 중에 그냥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좀 심플하거든 문제가.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정상성을 딱 기준으로 세우고 너 여기 안 맞네. 제껴.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남는 게 없다. 진짜로. 사실 뭐가 정상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이상하지. 그치.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안녕. 안녕.